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7일이라서 오늘 좀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가졌었는데 오늘 아닌 것 같아서 예, 참 글쎄. 아쉽습니다, 교수님. 예, 아니 뭐 직전에 선고일은 또 통보한다니까. 예, 한 2, 3일 전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미리 알겠죠. 사흘 전에는 알겠죠. 다음 주에는 있겠죠. 다음 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근데 이 헌법재판소도 흐렸다 개였다 하는 일이 많아서 네, 여태까지 뭐 결정기를 연기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무슨 돌발 변수가 있을지는 좀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하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최상목 대행 어제 뭐 박수영 의원도 단식하다가 나흘 만에 중단하기도 했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 그러니까 네. 헌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한 것도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키지 않고 있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고 그걸 뭉개고 헌법을 어겨라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금 여당의 스탠스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법치와 헌법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찍부터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했고 네. 그 정치의 사법화에서 거의 여야가 저기 아주 초토화되고 공멸하는 듯한 어떤 파국의 이미지로 갔고 그 다음엔 계엄 사태에서 헌정이 마비되는 그렇죠. 사태를 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법도 뻔뻔하게 무시하는 이런 어떤 사태까지 쭉 이어져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정치와 사법의 영역이 자기 영역에서의 어떤 그 본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뒤섞이다가 이제는 법도 그냥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 저기 뭐냐 기분 내키는 대로 네. 그냥 지켰다 안 지켰다 하고 뭐 영장도 어떤 건 기각하고 어떤 거는 뭐 어떤 거는 하고 선택적으로 하고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는 어떤 사법의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게 내란이 아직까지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압이 안 되고 종식이 안 됐다는 거 여기에 충격적인 것이고 여기에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오히려 야당을 탓하고 야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언론도 일부 언론은 마치 양비론을 다루면서 이거 야당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논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이제 물타기가 들어가고 예. 이 사회의 어떤 그 도덕 기준 또 어떤 그 관습적으로 왔던 어떤 절제력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는 형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만의 시절이 오는 것이죠. 야만의 시절이. 야만의 시절이 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지금 뭐 나경원, 김기현을 포함해가지고 뭐 관저도 갔다가 이 단상에 올라서 정강훈 집회도 갔다가 막 이런 중진들 의원들. 예. 그 우리가 처음에 나경원 같은 안철수 같은 또 네. 당내 중진들을 향해서 탄핵 그 국면 초기에 기대했던 거는 그분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왜냐하면 이제 생각이었었거든요. 박근혜 때도 사실은 보면은 예. 새누리당이 이제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쪼개지듯이 해서 탄핵으로 가고 권성동이 사실은 이 검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될 때. 예. 근데 그런 상황을 봐서 국민의힘도 좀 석고대자면서 뭐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겠냐 했는데 이번은 완전히 다르게 갔어요. 그렇죠. 예, 정강훈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3.1절 집회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고 보는데 상당히 세를 불려나가고 있고 제가 이제 칼럼에서 극우의 광장에서 보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네, 이제는 옛날에 노년층의 그 태극기 부대 그 구린 집회 그 모습은 탈피를 했더라고. 남녀노소가 균형을 달성했다만 집회 발언자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극우 뉴라이트 주장과는 좀 다른 약간 좀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성으로 조금 다양한 발언들이 그 집회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효용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독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장에 모이면 뭐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완전히 가족 사실 단위로도 뭐 모이고. 종교 집회라는 그 외형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신자들도 많이 오는 거, 가족 단위도 오고 막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청년도 그렇고.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아주 그냥 지나가다가 흔히 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집회장을 많이 메웠다. 이게 이제 제가 극우의 광장에서 보는 악의 평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또 영합하는 발언을 하고 아하. 이렇게 보다니까 이렇게 모양은 제법 꾸몄는데 네. 여전히 앞에서의 주장은 거의 뭐 보면은 아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미친 소리를 해요. 그런데 나는 말이요. 여태까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저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냐, 좀 안정파냐,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 네. 또 한편으로는 리버럴이냐, 아. 조금 뭐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를 호감을 갖느냐, 네. 또는 절충주의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봐왔는데 네. 요즘은 그게 없어지더라고. 아, 다른 구분법이 생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미친 놈이냐 안 미친 놈이냐. 보수고 진보고 간에. 어? 아이고. 어. 발언이 어. 나와서. 이런 네. 식으로 일단 사람을 먼저 우선 보게 예. 되더라 이거요. 예? 뭐 말만 하면은 예. 95%를 지가 말하고 상대방 말할까봐 치고 들어와서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하나도 내용이 없고 네. 거의 입에서 거품이 나와. 이런 미친놈. 네. 또 보면은 어디 지가 본 것도 아닌데 본 것처럼 네. 하면서 이제 네. 말하는 거. 또 그런가 하면은 저기 뭐냐 그 모든 게 그 저 희생양. 중국 놈들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하면서 부정선거 뭐 야당 탓 포함해가지고 북한 그렇지. 이제 요즘 북한도 잘 언급이 안 되고 중국 얘기가 주로 많이 중국이죠. 나오더라고요. 북한만 갖고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서 희생양을 찾는 희생양을 찾고 그 있다. 사냥꾼 같은 거. 그런가 하면은 또 젊은 층에는 위생주의의 관점이 보입니다. 아우 더러워. 외국인들 저 바이러스 옮겨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북한 더럽잖아. 그러니까 깔끔한 우리끼리 이렇게. 그래서 난민을 못 받는 이유도 그런 거고. 이런 어떤 위생관념. 그거까지 이게 또 등장했다. 타인을 이제 타자화하는 거죠. 아하. 뭐 이런 관념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장된 네. 각종의 어떤 그 이런저런 어떤 본성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내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자면은 네네. 학술적인. 이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데 예. 우리 안엔 어린애가 산다는 거야. 우리 안에. 예. 그걸 이드라 그래. 이드. 자라고도 하고 이드라고 예, 하는데 예. 근데 얘는 너무나 좀 저기 뭐랄까 충동적이고 욕구 불만이고 어린아이 같아. 뭐 이러고 특히 성적 욕구가 가장 문제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다고. 그런가 하면은 에고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에고라는 거. 그다음에 그 에고가 사회화되면 슈퍼 에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뭐냐 하면은 이 마음속에 그 자아가 자꾸 충동질을 하면은 네. 어떨 때는 그거에 귀를 기울여 주다가 어떨 때는 야 요건 선을 넘었다 참아라. 네. 이렇게 또 말려주기도 하고 요런 상위의 자아가 있어. 예. 상위의 상위의 자아. 그게 원자를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네가 너무 억눌렸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상위의 자아. 이게 이제 슈퍼 에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그렇죠. 사회를 유지하게 이렇게 되는.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어느 날 이런 데서 이제 그 소통 체계가 생기고 또 어떤 그 공감이라는 게 네. 생기고 거기에서 상호 존중 하면서 이제 사회 어떤 규범과 네. 어떤 제도와 시스템 같은 문명화된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기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문명이 발전한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자아는 가려줘야 되거든. 이게 저기 뻘거벗고 났으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부괴감을 줄수 있고. 주고 그러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막 칭얼거리고 때를 쓰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야. 이런 걸 가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수치스러운 거야. 네. 그런 수치심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쭉 봐왔죠 지금까지. 예절이 그래서 예. 생기고 뭐가 제도가 생기고 안 되면 법으로 다스리고 이런 게 그 서구 문명의 기초는 수치심이었다. 네. 뭐 이런 철학들도 있어요. 근데 다 맞는 그런데. 얘기고 네. 그런 건데 문제는 지금 영국은 말이요 미친 놈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미. 예.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다. 예. 갑자기 모니터가 갑자기 방송이 반응을 미쳤어. 모니터도 갑자기 미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이제 이른바 극우라는 사람들, 그 집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다 광장에 모이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세를 이제 펼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른바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또 확장시키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른바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그런 셀럽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등장해서 전한계 씨도 지금 그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던데 어제 보니까 또 구치소 앞에 찾아갔더라고요. 서울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늘이 감동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예. 이게 다 덧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내가 요즘 들어서 이제 서서히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어. 네. 충청도의 축구팀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리그가 시작되면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이기려고 덤비는 팀이 아니래. 비기려고 개기는 팀이래. 이런 팀이 상대하기가 어렵대. 그럴 수 있겠죠. 뭐 수비도 더 막 하면서 골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어떻게든 지지는 않겠다 네. 하면서 대비하는 팀이 상대하기가 어렵지. 이기겠다고 다 달려드는 팀은 무섭지가 않대. 이게 바로 프로의 감각이거든. 네. 아마추어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근데 베테랑 프로들은 네. 상대방이 저 지지만 않으려고 하고 비기려고 한다 그러면 더 상대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기려고 하다가 이제 개쪽 나는 게 어떤 그 케이스냐면은 네.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붙었다고. 그때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그런데 독일이 저기 뭐냐 한 골 넣으면은 이제 조금 뭐 네. 독일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와중에도 독일이 탄탄하게 수비를 하면서 역습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골키퍼가 골문을 비워놓고 중앙선 올라와 가지고 다 덤벼. 네. 그러다가 그 골을 뺏겨. 네. 골키퍼가 공격수 마냥 설치다가 그거를 그냥 그 저기 뭐냐 뺏어 가지고 중앙선 너머로 차버리니까 손흥민이 달려가서 네. 우아하게 편안하게 예.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이겨. 그 전회에 저 월드컵 우승팀을 그거 기억나시나? 그 한번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지금 보면은 아마 월드컵 역사상 제일 네. 황당한 게임이었어. 근데 다 이기겠다고 지 골문 비워놓고 다 덤비니까 오히려 허점이, 상대하기가 쉬운 거야. 허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극우 집회가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수가 분리할 때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윤석열이 밉다고 보수가 괴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온 한 축인데 그런 식의 복수가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네. 그렇게 하면서 예. 지금이라도 저기 뭐냐 정말 이렇게 정화된 이미지 그러면서 이게 그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면 굉장히 상대하기 힘들 뻔했어. 오히려. 그랬다 그러면. 그런데 국민의힘의 뭐 대표 당 대표 이 사람들을 이제 골키퍼라고 치면 네. 국회를 비워놓고 당사 비워놓고 그냥 광장으로 다 덤비는 거야. 그렇네. 이게 2대0으로 지기 전에 독일 팀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상대하기가 오히려 이 기세는 맹렬하지. 뭐 당장은 보면은 막 달려드니까. 예. 근데 지들 골대를 비워놓고 덤빈다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좀 저기 뭐랄까 저렇게 미친 놈들이 있나 이러고 네. 내란 세력은 왜 이렇게 질기냐 이런 스트레스는 줬을지언정 다 지들 집 비워놓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하기가 편해졌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어. 이게 또 명쾌하게 또 정리가 되네요. 그렇지. 예. 오히려 그때 2017년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그렇죠. 잘 됐다.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예. 골키퍼와 수비수가 없는 축구팀 같은 양상이거든. 공격이야. 그런 팀이 예. 초기에는 뭐 기세는 맹렬하고 오 무섭다 새로운 전술이다. 오 이거는 우리가 알던 축구가 아니야. 네. 이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봐. 그렇네. 무너지게 지치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허점이 보이고 예. 골문으로 그냥 공 한 번만 뻥 차도 그냥 골인으로 예. 들어가게 되고 그렇네요.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런 극우 이 집회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많고 뭐 무슨 말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무섭지가 않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따라잡히고 네. 그 다음에 극우의 광장이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 확대되고 이러면서 내란 세력의 반격이 허용되는 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쟤들이 다 미친 놈이기 때문이냐? 물론 그렇게 진단하면 쉽지.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네네. 나도 그런 식으로 욕이나 실컷 해제 끼면은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고 다 끝나고 좋지. 그러나 쟤는 예. 우리 그 민주 세력에도 부족한 게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제 임무기도 하고 네. 또 언론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지금 10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100일 동안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 저기 새로운 나라 어떤 그 정치에 활력이 넘치고 국민은 통합되며 다시 성장하고 회복하는 나라의 어떤 이런 그 비전을 보여줬는가? 또 어떤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걸 입증했는가? 네. 또 효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가? 우리 국민들이 이게 탄핵 이후에도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600만 자영업자는 거의 고사 직전이고 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 개개인 국민들이 겉으로 다 뭉쳐보면 시민이지만 외롭고 고립돼 있고 네. 이러면서 그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우리 민주주의가 품어주고 다시 희망을 말했는가? 이 강해진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또 어떤 희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좀 브라이트한 측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시민들에게 다가갔는가? 이런 어떤 정치의 비전, 네. 또 개혁 과제는 거의 얘기 안 하고 맨날 헌법재판이 어떻고 조기 대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떤 시민 일각에서는 저 야당은 새로운 나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 정권 잡는 데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회의적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그중에 일부가 극우의 광장으로 나가고 네. 다시 윤석열 탄핵 반대에 표를 던지는 이러면서 야당은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왔다는 거는 네. 우리가 좀 뼈 아프게 각성하고 책임 있게 이걸 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남아 있는 시간도 정치 그 자체에 매몰될 게 아니죠. 우리가 탄핵을 하고 심판을 한다 그럴 때 그 심판하고 응징한다 그럴 때 어떤 가치로 심판하고 응징하느냐예요. 심판과 응징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듯이 그게 절대선인 듯이 얘기하지 말고 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지금 뭐 야육당이 원탁회의도 한 지가 꽤 되는데 예. 그 원탁회의에서 무슨 새로운 정치 비전이나 개혁 의제를 합의했다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야육당이 모였으면 예. 뭐 하자고 모였다는 의제 설정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서 좀 놓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내 기억을 돌려보면 박근혜 시절에도 네. 그때 팟캐스트가 대세였죠. 맞아요. 그때는 팟캐스트 시대였죠. 그래서 박근혜 때 총선 뭐 이런 게 있고 대선이 다가오면은 주로 뭐 이 오마이 팟캐스트에서도 하는 토론이 이런 거였어요. 네. 다가올 대선에서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네. 이런 토론이 굉장히 많았어. 아하. 근데 지금은 그런 토론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립되며 상실감을 젖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우리 민주주의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분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할 거라면 의심한다. 네. 이런 엄중한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 시기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런 반격을 허용해 줬는데 우리가 뭔가 챙기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 이 야당의 192석이라는 의석은 그런데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 네. 다 공격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개혁 과제를 만들고 네. 시민을 만나라.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줬다. 예. 좀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민주 세력이 연일 내련 세력하고 싸움에 허덕이다가 이런 어떤 준비된 리더십, 정치의 비전은 누가 뭐래도 비전 제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줘야 네. 정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용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개혁 의제 과제들을 정립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마 그게 좀 야당이 원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탄핵 선고 심판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화 될 것 같고, 자 지금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은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또 삼부토건 관련해서 이거 중요 사건이다. 200건 앞서서 우선 뭐 배정을 했다. 뭐 열심히 조사할 뭐 의지는 일단은 드러내긴 했는데 삼부토건이 맨 처음에 우리 눈에 딱 들어온 게 바로 이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나왔던 삼부 내일 체크하고 거기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그 이종호 파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비비 패밀리 그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봤더니 100억 이익이 났다. 뭐 이제 드러난 것만. 뭐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100억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100억대 이 100억대. 수익을 거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떤 네. 자본시장에서 최악의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원래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였거든요. 해외에서 많이 그 사업을 벌였고, 네.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바뀌어. 어허. 원래 회장도 조 씨고 새로 취임한 회장도 조 씨야. 요때 이종호란 사람이 조 씨 일가 새로 회장이 된 세력들의 아들과 아버지를 돌봐줘. 뭐 집사 무슨 역할을 집사 역할 예. 같이 해. 그러면서 이제 깊숙이 삼부 내부로 들어갔다가 어허. 그러니까 이 이종호는 네. 새로운 그 조 회장도 잘 알지만 전 조 회장도 잘 알아. 그리고 그때 라인 사태라는 게 그 전에 있었는데 네, 라임 사태. 새로운 조 회장의 아들은 그 아들. 라인 사태 주범으로 20년형을 받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 조작 세력은 도이치 주가 조작범과 라인 이종호? 사태와 예. 라임 삼부 사태요? 토건 주가 조작이 다 동일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한번 사고 친 놈이 계속 사고 친다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여기서 이종호라는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삼부 토건 양 조 회장하고 이래.
그런데 삼부 토건도 그 노조도 있고 그 협력업체도 있고 여러 사람 밥줄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경영진이 이걸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이 우리 밥그릇을 지키고 이걸 통해서 회사를 어떻게든 회생을 소생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회사가 허구한 흔들흔들했군요. 날 그냥 뭐 구조조정에다가 해외 사업 철수에다가 네.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여러 사람 밥줄을 끊는 거예요. 그때 이 짓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주인이 그 뒤에 또 바뀌어.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 저기 뭐냐 무슨 로봇 회사가 또 저기 자금을 투자한 지주 회사로 돼 있고 그 복잡해. 로봇 회사에 들어가니까 또 여기도 다른 주인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삼부가 누구 건지를 몰라. 그러는 사이에 그런 사이에 대주주가 예. 그 저기 작년 5월에 이제 그 저기 뭐냐 100억대 시세 차익을 거두고 그게 또 차명 계좌인지 아니면은 뭔지 네. 어쨌든지간에 그걸 수익을 거둔 걸로 보여지는데 그 뒤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또 변화가 나타나니까 네. 이거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삼부토건 갖고 장난친 다음에 돈 왕창 빼먹고 어디로 튄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내가 보기엔 최악의 범죄거든요. 자본시장에서는 이건 좀 용납할 수 없는 범죄고 최악의 범죄죠. 네,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면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호는 그래가지고 도이치고 또 맨날 김건희하고 친분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저기 도이치가 그 저기로 말하자면 검찰 수사가 이제 한참 관련자 구속이 되고 소환될 무렵에 네. 김건희하고 이종호하고 거의 30몇 차례 통화가 그 짧은 일주일간 이루어졌다는 것도 나중에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아니 그럼 한 몸이거든요. 김건희 이종호가 한 몸이다. 그리고 녹취 파일에 보면은 김건희 예.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는데 네. 이종호가 하루에 휴대폰을 2번 바꿔요. 그리고 깡통폰을 만들어 공수처에 그거 갖고 들어가. 그리고 공수처는 거기에서 수사를 뭐 할 듯 말 듯 하더니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네. 그 공익 제보로 녹취 파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올수도된 거거든. 그렇네요. 어. 그러고 진짜 도이치는 완전히 지금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묻어놓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황제 조사하고 예. 검찰이 폰을 반납하면서까지 조사하고 나온 거고. 예. 그리고 무혐의 처분받고. 예.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민주당이 10월에 탄핵을 했다고. 맞아요. 이때부터 계엄의 시계가 빨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와. 뭐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사실 감사원장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거 예. 이 검사들이 탄핵이 되는 거 여기에도 격분한 상황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종호 씨에 대한 네. 수사가 불가피한 건데 아. 그때 이종호가 검찰에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그 녹취록에 나온 거 다 뻥이다. 내가 원래 이런 놈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겨레 칼럼에 아니 너는 뻥이 아니고 예. 너는 미친 놈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정신 멀쩡하고 앞뒤 논리 관계가 잘 일관되고 너무 스마트해.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당신은 훌륭하신 멀쩡하신 분이라고 내가 칼럼을 썼잖아. 그때 그 칼럼 제목이 천공보다 더한 신공이 나타났다. 이 사람의 신공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국방장관 갈릴 거 다 예측하고 그렇네. 그 신공.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정책 발표도 미리 알고 있고 이건 천공도 못하는 실력이다. 이런 신공이 어딨냐. 그 신공을 어떻게 발휘하게 됐을까? 그게 다 뻥이냐? 참. 당신 말은 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네. 칼럼을 쓴 기억이 나. 네, 그 사람이 또 등장을 했다. 등장하는 거죠. 예. 도이치에서 등장했던 이종호가 3부에서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3부가 100억대 이 그 전 대주주 그 경영진 이 사람들이 해먹고 이제 떠났다 이 상황인데 그렇죠.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제
정말 미스테리한 게 국민의힘 태도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 뉴스를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으시더라고. 어떤 거요? 갑자기 그 국민의힘이 3부는 골프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 해병 카톡방에 그 멤버들하고 유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신저 김규현 변호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역공을 가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삼부 토건에 뭔가 정권과 관련된 뭔가 있는가 보다. 왜 윤핵관들이 나서서 이걸 막을까? 오,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 주가 조작범하고 손을 잡는다? 예. 윤핵관들이 아하. 대놓고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그런데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제일 없는 거죠. 먼저 치고 나온 게 누구냐면 윤상현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뭐 3부가 어떻고 이종호가 어떻고 하는데 자기가 3부를 잘 알아서 저 전화를 해봤다. 네. 근데 모른다 그러더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걸 일방적으로 대변할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 네. 옛날에 강남의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을 3부가 운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영난이 있고 해서 그걸 팔았어.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느냐?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나 봐. 네. 거기에 강남에 꽤나 산다는 사람들이 회원이 엄청 많은 거야. 뭐 예비역 장성, 고위 장관급 공무원, 전직 검사, 뭐 등등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로 운동을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팔리니까 새로 인수한 측에서는 이 회원권은 우리가 인수인계 목록에 없다. 우리가 그 평생 회원권 거 비싸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 모르는 일이다. 어이구 황당한 상황. 이러니까 분쟁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겠죠. 이걸 돈 주고 산 예. 회원권을 돈 주고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 아니야? 하루 아침에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싸움이 벌어진다. 예. 그때 윤상현 의원이 끼어든다고. 그러면서 그 피해자들을 갖다 대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 또 중재를 한다 그런다고. 예. 그 나중에 어찌어찌 해결이 됐나 봐요. 뭐 정치권이 끼어들고 이런 문제.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냅두지. 네. 그런 기록들이 나오더라고.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이게 3부 쪽이나 그쪽하고 뭔가 관계가 좀 있는가 보다. 난 이런 정도로만 그냥 이건 그냥 그 드러난 것만 보면 정황이었는데 아니 윤상현이가 3부를 대놓고 그래서 이거 뭔가 있구나. 그러더니 며칠 있다 보니 권성동이 나서 가지고 네. 김규현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연거푸하더라고. 1탄, 2탄, 3탄. 네. 김규현 변호사는 지금도 그 권성동에 대한 그 일종의 트라우마랄까? 어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이거 결산을 하겠다. 이런 그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 김규현 변호사가. 예. 그래가지고 내가 보다 나니까 아마도 작년에 이종호 녹취 파일이 터지고 저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임성근 불러다 놓고 3부는 골프죠? 맞아요. 그게 유상범이 그랬더니 임성근이 군대 골프장에서 3부가 없다. 그러니까 포항만 없어요. 다른 군 골프장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성근이 다른 군 골프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부가 골프장 3부가 아니라는 게 아니 그거 골프장 3부라는 걸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이종호 변호사 노릇을 하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3부를 골프장 3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냐?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면 참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가 얽혀 있어도 단단히 잡혀 있구나 이게 어떤 당 수뇌부나 용산의 어떤 지령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왜 나서서 3부를 갖다가 옹호하고 그렇네요. 이거 다 털어봐야 돼. 다 털어봐야 된다. 다 털어봐야 다 되고. 털어봐야 돼 이거. 다 털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부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거 한 다음에 젤렌스카 여사가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와서 뭐 이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원희룡이 간 그 포럼에 산부도 가고 뭐 원희룡 장관 전 장관은 그게 뭐 민간 포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상관없다 하는데 상관없는데 국토부 장관이 거기까지 왜 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산부 띄우기고 지금 와서 그 산부가 우크라이나하고 MOU 체결했다는 것도 가짜로 밝혀졌고 네. 이거 사기거든요. 사기예요. 네. 거기에다가 예. 요즘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건설업계 뭐 한때 그 기대감이 지금 다 사가 그러더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수혜주가 다 주가 하락이 돼 버렸단 말이야. 뭐 이게 뭐 요동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뭐 MOU 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5배 이상 뛰었다는 거 이게 문제고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누구 계좌로 다 들어갔느냐 이걸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젤렌스카 여사 만나기 전날 네. 이종호가 냄새 맡고 내일 산부 체크하고 요렇게 이어지는 맥락들 네. 그다음에 저기 이후에 산부의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네. 해병 카톡방 멤버들이 모여 산부 얘기를 자주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해병이지. 네. 사실은 임성근 비호하면서 나름대로 다른데 어떤 그 만나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임성근 비호하면서 그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비즈니스 뭐 돈 버는 이런 거 쪽으로.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이종호가 오래 전부터 다 포섭한 인물들 아닙니까? 이래서 조금 그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그 도이치 때부터 그 버릇이 동일 인물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기업 하나를 그냥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 가지고 사그리 헤쳐먹고 털어먹는구나 이게. 아니,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픈 게 이게 필경 저 수십 년 된 저 산부 같은 회사 정도라면 이거 여러 사람 밥줄이 걸려 있을 건데. 그렇죠. 그 정작 제일 큰 피해자는 그분들 아니겠는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뭐냐 기업 회생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 풀리니까 오늘 또 하한가 찍었다대. 지금 저 산부 주가가. 참 이 사기 행각을 보십시오. 투자자들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는 일이고 또 거기에 밥줄이 정말 걸려 있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직원들 피눈물 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감원에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참 전 잘 못 믿겠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금감원 차원에서 하다가 검찰에 잘 넘겨서 검찰이 또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종호를 대충 수사할 거냐? 라인 때 그 뭐 대충 수사하고 조금 형 살고 나왔던데. 네. 나오자마자 이 짓 하네. 나오자마자. 그래서 내가 뭐 이건 확실한 주가 조작이다. 이건 내가 뭐 증거가 없어요. 네, 의혹이죠. 있는데 의혹 상태. 일단은 저기 금감원이 발표를 한 만큼 그 기준으로 볼 때도 이건 수사 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가 이복현 원장이 그걸 갖다가 대주주가 수익을 얻고 이상한 거래라고 봤다면은 자기가 정의로운 그 저 사람이라면 자기가 수사 의뢰를 했었어야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 정도만 얘기하고 빠져나간다는 건 뭐냐면 면피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더 나쁜 사람이지. 더 나쁜 사람이다. 더 나쁜 사람이죠. 자, 이거는 진짜 의혹 우리가 이제 의혹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의혹 어느 부분까지 사실이고 어느 부분까지 진짜인지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 이것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은 뭐 지지부진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 뭐 홍준표 시장은 지금 뭐 이사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코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코가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더라? 코가 마가라는 건 아시죠? 예, 마가 알죠. 코가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드 뭐 그런 어게인 식의 이런 거지. 예, 해가지고 어. 뭐 코리아 그로스 뭐 어게인 뭐 이 마가를 본따 가지고 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걸 들고 나왔고 한동훈 전 대표는 또 뭐 책까지 내면서 나 이제는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런? 요즘은 내가 사람을 미친 놈과 멀쩡한 놈으로 구분한다. 오늘 피아노 여러 번 쳐요 진짜. 피아노 그거 내가- 현란한 연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전 세계를 통틀어 미친 네. 놈 하나 꼽으라면 트럼프요. 아이씨. 그런데 그걸 또 흉내내고 아주 뭘 아주 그렇게 좀 해보겠다 지지 좀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거예요? 시대의 역설은 음, 왜 미친 놈이 위대해 보이는가에 대한 이 착시 현상. 이게 오늘날 이 현대 인간의 위기, 사회의 위기, 네. 영혼의 위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음, 왜 미친 놈이 그럴 듯해 보이는가? 네.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야만 이 문명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또 철학적으로 또 접근을 해봅니다. 어. 예, 그리고 정신 멀쩡한 사람은 왜 예. 찌질해 보이는가? 음, 나는 이 비밀을 풀어야 된다고 봐. 풀어야 된다. 예. 이거 뭐 전 세계를 위해서도 예. 풀어야 된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주의 이래로 근대 사회에서 네. 참 옛날에 신에게 의탁한 권위를 인간이 그걸 다시 회수하면서 네. 이제는 근대 이성 로고스 아하. 어떤 그 합리적 질서와 지식 이런 어떤 지혜의 영역을 가지고 근대 사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 300년의 전통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명화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오히려 위축되고 이성보다는 감성. 네. 그래서 로고스보다는 파토스. 음. 어떤 이런 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조짐이 나타나니까 네. 진실을 말하지 않고 미쳐버려도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또 통하는 사회.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우민 사회가 등장했다 이게. 우민 사회가.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요. 이게 뭔 코파요. 코피 나기 전에 코피 나고 배 아파를 줄이면 코파야. 이게 정말 신박한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자, 아마 많이 더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대학생 시국포럼 강연에서 개헌 막으로 나선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계속 내가 불법 개헌이고 내가 막아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엿대신겨. 친한 게 없어 이제. 친한 게 없어. 뭐 거기 몇 명 와긴 왔대. 예. 오긴 왔는데 뭐 다 태극기 집회 가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때 엿됐다. 예. 엿됐다 이런 표현 생각인데. 네. 사실은 계엄 때 그 한동훈이가 역할은 평가해줘야 돼. 그때 그래 탄핵 때까지. 네. 한동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 거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만나고 와서 한덕수를 막 당사에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거기까지 해서 헌정을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나는 한동훈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강을 건너질 못하는 거야. 여기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먹고 똥마련 강아지 많기로 낑낑거리고 있는 거는 이게 주저리. 그래 이번에 저 책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얻어 터지기 딱 알맞은 책이에요. 그래요. 어정쩡하니까. 어정쩡하니까. 진짜. 그래서 어느 쪽이 과연 뭐 한동훈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이른바 이제 극우의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또 김문수 앞에 또 많이 더 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참 답이 안 보인다. 여권
뭐 김문수가 대선주자가 되면은 과연 국민들이 또 어떤 평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국민의힘도 지도부를 포함해가지고 중진들까지 다 지금 광장에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이른바 이제 보수라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글쎄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이 네. 윤석열의 강을 건너겠다고 하면은 의외로 굉장히 좀 이제 역사에 남을 뭐 대통령은 안 돼도 네. 자기의 어떤 그 이정표는 남길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대목에서 문턱을 못 넘대. 왜 그럴까? 뭘 왜 그러겠어요? 그게 본인의 그릇이고 본인의 한계지. 본인의 한계다. 그래서 예. 저기 이걸로 엿됐다. 이걸로 엿됐다. 지금 엿됐다. 이걸로 엿됐다. 이걸로 엿됐다. 예.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한동훈 한테 사인 받은 거, 한동훈한테 사인 받은 거를 한동훈 앞에서 찢었다, 사인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충격적인데요. 아니 근데 다시 화해하고 다시 또 사인 받아갔대. 예. 난 그래서 걔도 이상한 애다. 근데 사인 다시 받은 대학생이 또 찢었대 근데. 또 찢었대? 예? 또 찢어서 인증사진 또 올렸대. 뭐 하자는겨?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겨? 예. 아유 요즘 보면 정신 사나워 죽겠네. 진짜. 새로 받은 사인 다시 16조각으로 찢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참 깝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네. 기업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헤쳐나가는 용기. 네. 예, 그러니까 도전한다. 이런 걸 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럼요.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론티어 정신. 정치에는 정치인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아. 안전한 길이 아니라 네. 저기 뭐냐 신념의 길로 나는 가겠다. 어떤 파벌에 충성하지 않고 신념에 충성하겠다. 예. 이럴 때 초래되는 불이익과 불편함은 감수하겠다는. 이러면서 담대하게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 그렇죠. 이런 희생과 결단이라는 덕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서사로 쌓이는 것이고. 그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을 보면은 네. 나는 그때 이래서 위헌 위법한 탄핵을 계엄을 저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 책에서도 진짜 궁금한 거는 그 뺐다고 그 체포조 암살조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예. 그때 누구로부터 그걸 제보 받았는가라든가 예. 정작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 궁금한 부분인데. 그,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 그걸 책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어. 한동훈이 다음 주에는 부산에 간다네요. 부산행. 북콘서트 또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교수님이 내려준 이 평가 이렇게 그러니까. X가 됐다라는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뭐 정리해 보면서 이제 가셔야 돼서 좀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김종대 교수님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